오늘 아침 은행 창구 앞에서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일이라 은행에 들러 확인하려 했는데 계좌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집 주인이었던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이 반복되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고된 불행이 오늘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우리 돈 안 들어왔어. 주인이 연락도 안 받아.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말없이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우리는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었다. 결혼 이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투루 쓴 적 없었던 돈이었다. 그 돈으로 전세를 얻었고 남은 노후를 편히 지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중개인은 우리를 보자 미묘하게 눈을 피했다. 아, 그 박 씨요? 며칠 전에 이사 나갔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우리 보증금은요? 계약서에 반환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중개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아,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요즘 전세 사기 많아서 법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뉴스에서만 보던 깡통 전세가 바로 우리 얘기가 될 줄이야.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신문을 접더니 고개를 들었다. 당장 경찰서부터 가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곧장 동네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과 직원은 우리가 가져간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전형적인 전세 보증금 사기 같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경매라는 단어는 우리에겐 곧 전 재산의 소멸을 의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붙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편은 옆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다.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잃게 될 줄이야. 나는 속으로 자신을 원망했다. 좀 더 꼼꼼히 살피고 계약했어야 했다. 그때 부동산에서 보여준 등기부 등본엔 이미 근저당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만 믿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노후 대비 상담 창구에서 만난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요. 나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 직원은 이어서 말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래야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당한 일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생긴 무지의 대가임을 깨달았다. 남편과 나는 법원으로 향했다. 대기석에서 마주 앉아 있는 동안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 후회돼?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후회라는 단어는 이미 너무 늦게 찾아온 손님 같았다. 후회 안 하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 씨가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돈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기로 했다. 그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차분히 말했다. 시간은 걸리지만 경매 절차에서 최대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이 더 날카롭게 다가왔다. 우리에겐 이제 당장 한 달 뒤 월세를 낼 돈조차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내가 공사장에라도 나가야겠어.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평생 나를 위해 일만 하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다시 현장에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반드시 돈을 되찾아와야 했다. 다음 날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피해자 모임을 소개해 주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변호사 비용도 줄고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곧바로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초대되었다. 처음엔 목소리조차 떨렸다. 채팅방 안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 집과 보증금을 잃고 절망 속에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 재산이 날아갔다며 자식 집에 얹혀 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메시지를 올렸다. 여러분, 오늘 경매 일정이 나왔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법의 절차가 얼마나 냉정한지 실감했다. 돈이 남아있어도 순위가 늦으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임차권 등기를 빨리 신청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 서류를 작성했다.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면서 마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서류 한 장에 맡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HUG 보증보험은 가입 안 하셨어요? 가입자면 절차가 훨씬 빨라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워낙 많아서 가입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식탁 위에 국을 올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내일부터 공사장 나간다. 오전에 안전 교육받고 바로 일 시작이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왜 꼭 그런 힘든 일을. 그는 내 말을 끊었다. 우린 지금 생존이 먼저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소 1년은 걸린다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한 달 생활비도 버거운 우리가 1년을 버티려면 버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어두운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아 피해자 모임 자료를 다시 읽었다. 어떤 이는 변호사 도움 없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또 어떤 이는 뉴스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면 혹시라도 그 주인이 숨어 있는 곳에서 불안해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라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다. 나는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는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취재 가능할까요? 기자라는 젊은 남성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단독보다는 단체 인터뷰가 파급력이 있습니다. 나는 단톡방에 이 소식을 알렸다. 뜻밖에도 10명 넘게 참여하겠다는 답이 왔다. 일주일 후 카메라 앞에 섰다. 햇볕이 따가운 오후였지만 우리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생계조차 막막합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방송이 나간 후 여러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박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매 기일에 법원에 가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배당 순위를 확인하려고 몰려 있었다. 판사 앞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내 손이 다시 떨렸다. 그 종이장이 우리 전 재산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다리 힘이 풀려서 잠깐 쉬었어. 그의 무릎은 이미 부어 있었다. 나는 약국에서 파스와 무릎 보호대를 사와 붙여주었다. 그 손길 속에서 미안함과 다짐이 동시에 솟구쳤다. 여보, 이거 꼭 되찾아오자.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 말에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 한 메시지가 올라왔다. 박 씨, 제주도에서 목격됐답니다. 친척 집에 잠깐 들렀다더군요. 그 순간 방 안이 폭발하듯 메시지로 도배됐다. 누군가는 바로 경찰에 제보했고 또 누군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신병 확보 방법을 묻고 있었다. 나 역시 손이 떨렸다. 그가 잡히면 혹시라도 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번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제주도에 내려가 확인했지만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현금만 가지고 다니며 숙소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다시 꺼졌다. 마치 우리 손에서 모래가 새어나가는 것처럼 모든 게 허망해졌다. 남편은 그날 저녁 공사장에서 돌아와 밥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여보, 내가 이 일을 오래 못할 것 같아. 무릎이 말을 안 들어. 그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대신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생활비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나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서 김치를 담그고 튀김을 부치며 손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돈을 벌어도 빚과 생활비로 금세 빠져나갔다. 밤이 되면 피곤함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몰려왔다. 이게 노후라는 건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서 소송 경험이 있는 한 남성이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가 직접 집행관을 통해 압류 절차를 진행합시다. 경매로는 순위 때문에 힘들어요. 변호사도 그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압류를 진행하려면 수백만 원이 필요했다. 모임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는 가진 현금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50만 원을 내기로 했다. 그 돈을 내면서도 속이 쓰렸다. 혹시 이마저도 허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뒤 집행관과 함께 박 씨 명의로 된 차량과 통장을 찾아냈다. 하지만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통장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그 순간 허탈함이 몰려왔다. 마치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찾으려다 모래바람만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나 봐. 그 한마디가 방 안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직 한 가지 남았어. 언론에 계속 알리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제도도 바뀌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우리 돈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 돈은 몰라도 적어도 이런 피해가 다시는 안 생기게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다시 방송국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피해자 전원이 모였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젊은 부부, 홀몸 어르신, 장애를 가진 가족 모두 절박한 얼굴이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내용 심층 보도로 나갑니다. 방송이 나간 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그 말을 들으니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비록 우리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다. 경매 결과가 나오는 날 법원 앞에서 우리는 숨을 죽였다. 배당표를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는 보증금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접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걸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나는 한참 뒤에서 그를 따라가며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끝이 아니야. 아직 민사소송이 남았어. 그리고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포기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받았다. 박 씨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면 회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라도 재산이 드러날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제도의 허점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는 길고 복잡했다. 게다가 경매 배당 순위에서도 은행 담보대출이 항상 최우선이었다. 우리가 수십 년 모은 돈보다 은행의 이자가 먼저였다. 그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한 달 후 남편은 결국 공사장을 그만두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지금은 주사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서로 눈을 마주봤다. 수술비를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나는 시장 일을 늘리기로 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남편의 무릎을 생각하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꾹꾹 눌러가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 모임에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다. 박 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몇 달간 도피하다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다고 했다. 모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우리는 검찰청으로 불려갔다.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다. 검사는 차분하게 물었다. 피해 금액이 크네요. 이 사건은 중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이 안 되면 형량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바라는 건 감옥이 아니라 돈인데.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렸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 후로도 우리는 법원, 변호사, 은행을 오가며 서류를 챙겼다. 하루하루가 긴 싸움 같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많은 걸 배웠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 여부 확인. 이제는 누가 어떤 집을 보여줘도 속속들이 따질 자신이 생겼다. 몇 달 뒤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박 씨에게 우리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그 돈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들고 나오는데 마치 작은 방패를 손에 쥔 듯 든든한 기분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해냈네. 나는 그 웃음에 힘이 났다. 아직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무너진 마음의 절반은 다시 세워진 것 같았다. 판결 이후 우리는 채권 추심 절차를 준비했다. 변호사는 박 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현재로서는 숨겨진 자산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지인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이 있다면 명의 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 말에 나는 다시 피가 끓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숨겨진 돈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피해자 모임에서 몇몇 사람은 이미 박 씨의 지인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그 사람 예전에 친척 명의로 땅을 사놨더래요. 주소 알아냈어요. 우리는 즉시 변호사와 함께 현장에 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팔린 시점은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이었다. 그 순간 그의 사기 계획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음을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오기가 생겼다. 이 사람에게 절대 당한 채로 끝내지 않겠다. 그래서 채권 추심 회사를 찾아갔다. 그곳의 상담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우리가 꾸준히 재산 추적을 합니다. 생활 속 소비 패턴, 금융 기록, 심지어 SNS까지 확인합니다. 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 순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남편의 무릎 상태가 더 악화됐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설쳤다. 결국 우리는 수술을 결심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수술비 걱정하지 마.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게 팍팍한데도 그는 여전히 나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다. 시장 아르바이트에 더해 새벽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다. 손가락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몇 달 뒤 채권 추심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박 씨가 최근에 현금 거래로 고가의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이 자금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그 소식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숨겨둔 돈이 드러난다면 판결문을 집행할 기회가 올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모임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대출과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비록 잃어버린 전세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당장의 숨통은 트였다. 남편은 재활 운동을 하며 조금씩 걸음을 회복했다. 그가 다시 지팡이 없이 거실을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 우리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매달 채권 추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아직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전했다. 교회 모임, 시장 상인회, 심지어 버스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도 계약 전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꼭 가입하세요. 그 말을 반복하며 우리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길 바랐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 위로 새로운 살이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싸우고 있었으며 버티고 있었다. 봄이 올 무렵 채권 추심 회사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박 씨 명의로 된 해외 송금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걸까? 그동안 숨죽이며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변호사와 함께 우리는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다. 이 계좌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일부라도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희망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며칠 뒤 법원은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록 액수는 전세금 전액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이건 명백한 첫 회수의 신호였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소박한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야. 남편은 웃으며 맥주잔을 들었다. 한 걸음씩 가는 거지. 결국엔 다 찾아올 거야.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년의 고생과 눈물이 녹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빠듯했다. 나는 시장 일 외에도 주말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전세 사기 예방과 계약 체크리스트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했다. 처음엔 내 경험을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줌마 얘기 덕분에 나도 사기 안 당하고 계약 잘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덮었다. 남편은 재활을 마치고 가벼운 경비 일을 시작했다. 무릎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자 우리는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동안의 절망과 불안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지만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며 버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 모임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박 씨가 복역 중에도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을 해온 것이다. 현재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일부를 변제하겠다. 대신 형량 감경에 협조해달라. 그 소식을 듣고 모임 안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지금이라도 받는 게 낫다는 사람과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사람으로 나뉘었다. 나는 밤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가 쉽게 풀려나면 또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우린 돈을 받으면서도 그가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변호사에게 우리의 입장을 전했다. 합의는 하되 변제금이 입금된 뒤에만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량 감경에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몇 주 뒤 박 씨로부터 첫 변제금이 입금됐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 포기하지 않은 의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삶의 증거였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바깥에서 밥을 먹었다. 조그만 국밥집에서 따끈한 국물 한 숟갈을 떠먹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여보,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남편이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길이 보여. 우리는 여전히 전세금 전액을 회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름이 다가올 무렵 피해자 모임에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 채권 회수 지원팀을 신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팀은 전국에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해외로 빼돌린 자산까지 회수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모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다. 나와 남편도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다. 몇 주 뒤 지원팀 조사관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박 씨의 거래 기록과 통신 내역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박 씨가 복역 전 해외에 보낸 돈 중 일부가 아직 회수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다. 혹시 우리가 잃은 돈의 절반 이상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남편은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나는 새벽까지 뒤척이며 생각했다. 우리가 겪은 지난 2년은 지옥 같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고 서로를 더 믿게 됐다. 그리고 지금 이 긴 싸움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었다. 가을 초입, 정부 지원팀에서 연락이 왔다. 박 씨의 해외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피해자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잃어버린 전세금의 70%에 해당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것 같았다. 며칠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 그 숫자를 보고 남편과 나는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여보,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고통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 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다시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 이번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보증보험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부동산 중개인도 놀랄 만큼 철저하게. 계약이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사라진 전세금, 지켜낸 삶. 그 책에는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과 피해야 할 함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담았다. 출판 후 나는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대됐다. 전국의 사람들에게 전세 사기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알리면서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박 씨가 출소하는 날 나는 일부러 교도소 앞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다. 내 곁에는 오직 남편과 다시 되찾은 우리 삶이 있었다. 창밖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길고 험한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음을 느끼며.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연말 계획을 세웠다. 지난 몇 년간 연말은 언제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지나갔지만 이번엔 달랐다. 남편이 말했다. 올해는 우리 둘만의 여행을 가자. 바닷가 근처로. 그 제안에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여행이라니 그 단어가 이렇게 설레게 들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습관처럼 모든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고 이름과 날짜를 확인했다. 이제 나에게 꼼꼼함은 생존의 습관이자 무기였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어디 가서도 절대 안 속겠어. 그래, 대신 당신은 속여도 못 도망갈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여행 첫날, 바닷가에 도착하자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남편이 중얼거렸다. 우리 진짜 많이 왔다.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이 바다도 못 봤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끝까지 버텼으니까. 밤이 되어 숙소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속았던 순간, 절망했던 밤들,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다니던 날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시 집을 마련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이 길고도 힘든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우리는 잃었던 돈보다 서로를 더 강하게 되찾았다는 것.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피해자 모임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분들 꼭 버티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수십 개의 고맙습니다와 희망이 생겼어요 라는 답장이 달렸다. 겨울이 깊어가고 첫눈이 내리던 날. 남편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얇은 은반지가 2개 들어있었다. 우리 새 출발 기념이야. 나는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눈물이 고였다. 비싼 금도 큰 보석도 아니었지만 이 반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값졌다. 왜냐하면 이건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우리의 미래였으니까.
창밖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에 봄이 오고 있어.